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선데이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조 바이든 당선자가 1월 20일에 취임을 하는 것은 크리스탈 클리어, 미국식 표현대로 하자면 너무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어, 1월 20일에 취임을 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각각 굉장히 바이든 그 당선자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보다 어렵게 임기를 시작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그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화당 어떻게 될 것인가, 민주당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또 그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선거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에는 바이든 그 당선자의 약점, 이 약점이 어찌 보면 굉장히 강한 면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부 한 네 분의 미국의 그 정치 전문가들의 말하자면 어피니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더 힐이라는 신문, 약간 보수 계열의 중도 의회 신문 더 힐에 쓰여진 기고문,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한 5가지 되겠네요. 페더럴리스트라고 굉장히 우파적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보수적인 그 온라인 잡지의 그 편집인이 쓴 것 하나, 또 애틀란타 쪽에서 발행되는 신문, 마지막에는 이코노미스트의 오피니언,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화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공화당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지 되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는 공화당 자체,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해놓았던 여러 가지 색깔이라든가 정책이 바뀔 것인가, 바뀌지 않을 것인가. 물론 지금으로서 예측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미래를, 가까운 미래라도 알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아이리쉬 저널리스트거든요. 그러면서 더 힐의 부편집장을 지내고 있는 니알 스타네이지 씨가 쓴 어피니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나가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이후의 방향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뭐 가장 미국 역사상 분열하는 그런 그 대통령이었는데, 그런데 공화당에서 인기가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지난번에 이제 부분적인 그 연방 하원 여론조사는 많이 그 틀렸었지만 이코노미스트의 여론조사를 많이 보거든요. 이코노미스트와 YouGov 둘 다 영국 매체잖아요. 그래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여론조사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을 공화당에서는 아직도 91%가 좋아하고 88%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루어 놨었던 일들을 지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가 만약에 일단 그 1월 달에는 백악관에서 나가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2024년도에 대선에 나간다면은 그때 취임할 때 78세가 되거든요. 아주 똑같습니다. 바이든 당선자가 1월 20일에 취임할 때 이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생일이 지나서 78세잖아요. 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로 뭐 본인이 원하지 않건 아니면 분위기가 그렇건 대선 후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차기 대선 후보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분명히 가질 수 있고요. 사실은 이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법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힘이 계속 존재하느냐 아니면 힘없는 사람으로 되고 마느냐, 이것도 모른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아닌데 지금까지는 이제 대통령이었고 아직도 대통령이고 하니까 지지 기반을 쭉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아무리 그 언론 매체에 자주 등장하고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아닌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한계라는 것이요. 그런 점은 분명히 있다고들 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공화당이 어떠한 공화당이 되는가. 지금 공화당은 4년 전의 공화당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달라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 협상에 있어서 미국 무역을 보호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강성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것, 다국적인 제도를 무척 비난하는 것들이 4년 내내 지속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을 미국으로 귀국시켜야지 된다, 다른 나라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이런 것들이 한치의 변함 없이 4년 동안 지속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공화당이 지금 이 같은 모든 것들은 공화당과 많이 다른 것이었거든요. 심지어 이민 문제에 있어서도 공화당도 이민에 대해서는 조금 온정적인 입장이 가장 최근의 대통령인 아들 부시 대통령. 본인이 텍사스 이민자가 많은 곳에서 이제 주지사도 해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이민 문제에 있어서 의회에서 확고한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민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시각은 아니었거든요. 공화당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점을 어떻게 보냐면은 이 전문가, 특히 이제 더 힐의 부편집장은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졌어도 뭐 표는 2016년보다 많이 받았어요. 졌지만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잘한 것.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앞서 말씀드렸었던 지난 4년 동안 달려왔었던 그 정책들을 공화당 유권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92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면서도 자리를 내줘야지 되는 그런 대통령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7,400만 표나 받았고, 물론 바이든 당선자는 8천만 표 정도를 받았지만 공화당 지금까지의 어느 대통령보다도 많이 받은 겁니다. 표를. 밋 romney가 오바마에게 졌을 때보다도, 선거인단도 마찬가지고요. 또 2008년도에 존 맥케인이 오바마에게 졌을 때보다도 선거인단 수가 지금도 작지만 306대 232이지만 그래도 바이든이나 존 맥케인이 오바마랑 겨뤘을 때보다는 선거인단을 많이 받은 거거든요. 물론 반대로 보면은 오바마가 그 당시에 그렇게 크게 이겼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지기는 했지만 갖고 있는 이런 지지가 있고, 그리고 그가 해놓은 이 같은 정책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은 이제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공화당이라든가,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조금 나오긴 했고요. 그리고 무당파 가운데서 정말로 개인적인 성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하는 것이라든가 스타일, 캐릭터 이런 것은 못 봐주겠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다음 단계는 트럼프스러운 정책을 계속 이어가야지 되는 것인가? 정책은 이어가면서 말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 있잖아요. 그런 것만 빼고는 그대로 가져가야지 되는가? 아닌가? 좀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아직은 좀 봐가면서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서는 2024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등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기려면은 이번에 보니까 도시 인근의 유권자를 잡는 것. 트럼프 대통령도 시골에선 잘했어요. 또 시골에서 2016년도에 본인을 지지했지만 투표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많이 투표장으로 끌고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도시 인근의 교육도 좀 받고, 그리고 여성들, 좀 온건한 정책을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극단적이고 험한 말 이런 것에 질렸다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어느 정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이전의 공화당으로 돌아가기는 현재로 볼 때는 힘들다. 전형적인 공화당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다. 말하자면 인기 영합
민주주의 정책을 많이 썼잖아요. 말도 하고 내가 말한 것은 무조건 내가 지키겠다 하는 그러한 것들 해서 사람들이 이미 4년 동안에 전형적인 좀 그런 전형적인 정치인을 싫어해졌다는 것,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보니까 내가 조지아주에 그 주지사를 지지했었던 것을 후회해 하잖아요. 조지아주에서 결국은 졌고 선거에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졌고 펜실베니아주에서는 그제 그 항소법원에서 진 것 이외에 그 이후에 또 하나 케이스가 또 졌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그 대법원에서 이번에는 우편 투표와 연관해서 또 기각을 시키면서 아예 그 원고는 다시 소송을 할 수도 없게 해버렸거든요. 그럼 펜실베니아에서뿐만이 아니라 조지아주는 정말로 공화당이었는데 조지아주에서도 뭔가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뭐 부정 투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지아의 주지사나 총무처 장관이나 전부 공화당이면서도 이 대통령 마음에 맞게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그를 공식 지지한 게 후회가 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간 뒤에도 공화당은 쉽사리 트럼프 이전의 공화당으로 가기는 힘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가 정치로 계속 남아있을지 남아있지 않을지는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바이든 그 당선자에 관한 것인데요. 바이든 당선자에 관해서도 역시 더 힐에 쓰여진 오피니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JT 영이라고 이분은 그 아들 부시 대통령 때의 그 예산국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로 일을 했고 그 뒤에도 공화당에서 여러 그 일을 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바이든의 포지션을 공화당의 이 전문가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보다 훨씬 힘들다고 단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파퓰러 보트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약 280만 표, 2% 지고도 그리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원이 241명, 공화당이요. 그리고 민주당이 194였거든요. 지금보다 나은 거예요. 상원도 공화당이 51, 민주당이 49. 파퓰러 보트에서는 졌지만 어쨌든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한 채 대통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연방 하원은 3석 정도는 확실하게 결정나지 않았는데 아마도 222대 213 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뭐 한 9석 정도 앞서가는 정도로 그리고 현재 상원은 지금 48대 50인데 2석이 1월 5일 날 결정이 돼서 만약에 2석이 민주당이 다 가져간다면 50대 50으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모든 시선이 세계에서 조지아주의 상원 결선 2석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게 바이든 당선자에게 좋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균형을 맞춰야지 되는데 상원마저 민주당이 가져가면은 민주당의 아주 그 진보 계층에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많이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바이든 당선자는 이미 본인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진보 측에 많은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원이 굉장히 예상했었던 것보다 약하게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또 하나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600만 표 이상을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많이 받고 당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표가 바이든을 열렬히 지지해서 받은 표가 아니라 트럼프를 열렬히 싫어해서 받게 된 어부지리 형태의 표였습니다. 선거 당일날 모닝 컨설팅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싫어서 바이든에게 찍었다는 사람이 44%나 됩니다. 바이든이 좋아서 바이든에게 찍었다는 사람은 54%, 10%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난 트럼프가 너무 좋아서 찍었어, 75%. 바이든이 싫어서 찍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22%.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자신의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하원에서 당하고 나서도 팬데믹 사태가 있어도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경제가 그렇게 망가졌어도 여름에 시위가 있었고 다 견뎌내고도 지난번보다도 많은 표를 2016년보다도 받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바이든 당선자에게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러한 바이든 당선자라 할지라도 허니문은 있습니다. 모든 결혼에는 허니문이 있잖아요. 그 허니문이 얼마나 달콤한지 또 얼마나 그 허니문이 길게 갈지의 차이인데 이번에는 바이든 당선자는 허니문 기간이 짧고 그리고 아주 달콤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게 더 힐에 쓴 JT 영이라는 부시 대통령 당시에 예산관리국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가장 큰 지금 바이든 당선자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하면은 뭐 제목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로 인한 경제가 있고 또 이제 분열. 항상 선거 캠페인 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의 소울을 찾겠다 하는 것, 의회와의 관계, 대통령직 자체를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을 내보낸 것은 맞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그런데 모든 대통령은 다 자신의 아젠다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반이민 뭐 이런 식으로 또 동맹 강화 같은 것을 다 부숴버리는 것.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담임 대통령도 좋으니 나는 헬스케어를 통과시켜야 되겠어. 그리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를 물리친 것 이외에 무엇을 아젠다로 삼을까?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집값을 못 내서 쫓겨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떤 구제하는 것을 할 수는 있거든요. 뭐 모기지 홀더에게 뭔가 명령을 내린다던가 렌터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같은 5가지가 지금 굉장히 도전이라고 뭐 누구나 다 보고 있는 점이니까 이것도 역시 더 힐의 네일 스트레인지 씨가 쓴 글인데 뭐 그것까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세세한 내용까지는요. 그리고는 The Federalist. 페더럴리스트도 굉장히 많은 보수에서 보고 있는 온라인 잡지입니다. 원래 2013년도니까 그다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수 잡지들이 오랜 동안의 보수 전통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다르게 공화당의 가치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니까 보수 잡지의 편집장들이 비난을 하고 나서 그 잡지사들이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만 명맥을 유지하고 하는 사이에 컸죠. 페더럴리스트가. 그런 아주 전통적인 보수 매체보다는 조금 더 자극적이니까. 아니 많이 자극적이니까. 페더럴리스트의 시니어 편집인이 쓴 것을 조금 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베드포드 씨인데요. 이분은 조지아주에 1월 5일에 있을 상원 결선에 상당히 주목을 합니다. 물론 이 바이든 당선자가 모든 대통령이 다 그랬던 것처럼 행정명령을 많이 발효를 할 겁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오바마가 불법 이민자를, 이 페더럴리스트의 편집인의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바마가 불법 이민자를 사면하거나 파리 기후조약에 가입을 해버리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했고 그 행정명령은 트럼프가 다 깨버렸다. 그게 행정명령의 약점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 깨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규제를 약화시켰고 에너지 부분에 뭔가를 확장한 것들이 있고요. 해서 그러나 바이든도 다시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놨던 것을 깰 수가 있다. 멕시코에 벽 쌓는 것, 이민 단속하는 것 깰 수 있고 반면에 난민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파리 기후조약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연료 효율성, 이 점에 대해서 이 페더럴리스트의
시니어 편집인이기 때문에 자동차 값 올린다고 마구 비난을 했어요. 엘라스카에서 에너지 생산을 중단시킬 수도 있고 낙태를 또 강조를 합니다. 페더럴리스트가 가장 내세우는 것이기도 하죠. 해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보호하는 것, 이런 것을 낙태의 가장 중요한 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 바이든 당선자가 뭐 낙태를 합법화하는 행정명령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세금도 올린다고 하고, 오바마 케어를 확대할 수도 있고, 미군 해외 주둔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 대해서 복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복수를 할 수도 있다. 그린 뉴딜도 하겠다. 그린 뉴딜은 이 바이든의 정책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크리스토퍼 베드포드 씨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또 사회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연방 대법원을 진보로 바꿔서 종교 자유를 무시할 것이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 진보로 바꾸려면 한참 걸려야지 되는데 이 바이든 시대에는 진보로 숫자상으로는 바꿀 수가 없죠. 지금 6대 3인데 그 한 사람이 그 어떤 그 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5대 4잖아요. 하면서 조지아주의 선거가 중요한 것이, 조지아주에서 이미 76만 2천 표가 76만 2천 명이 부재자표 신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이 결선은요, 대통령 이름이 없는 선거입니다. 그런 때는 상당히 투표율이 낮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투표 열기가 높다는 겁니다. 투표 열기가 높은 것은 항상 민주당에 조금 유리할 수도 있고요. 부재자 투표 신청자도 기록적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민주당이 1억 2,500만 달러 선거기금을 선거가 끝나고 나서 2주일 안에 모았는데, 전체적으로 이 두 석의 연방 상원의원 의석에 한 7억 달러 정도를 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공화당은 지금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데 대통령이 조지아에서 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자신의 법과 관련된 이런 문제 때문에 특별히 움직이질 않고 있다. 12월 5일에 조지아주에 간다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지금 조지아주의 결선을 치르는 그 상원 의석 두 석이 다 공화당이 갖고 있는 의석인데, 데이비드 폴듀 농림부 장관의 그 네퓨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켈리 러플러 이 두 상원 의원의 경우가 워킹 클래스가 아니라는 거죠. 두 사람들이 너무 부자예요. 부자고 또 무슨 내부 거래, 두 사람 다 내부 거래로 돈을 벌고 이러한 그 허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도와줘야지 되고, 그렇지 않게 될 때는 이 바이든이 상원이 조지아주에서 두 석이 민주당으로 가져가고 나면은 날개를 달게 된다. 이게 이제 그 페더럴리스트의 시니어 편집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애틀란타에서 발행되는 그 신문이요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애틀란타 저널 오브 컨스티튜션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날마다 이 상원 의원 선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요, 전에 라이벌이었었던 사람들,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라이벌이었었던 사람들도 함께 뭉쳐서 선거 캠페인을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그 조지아주 상원 도전자들의 선거 캠페인은 한 분은 또 그 목사시잖아요. 예전에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시무했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시고 한데 블랙이고요. 그런데 이 두 명의 민주당의 도전자들은 예비 선거에서 같이 겨뤘었던 라이벌들도 함께 나와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지금 조지아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서 단합하는 면이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 유세를 하면서요,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지를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 두 명의 그 상원 의원들, 현 상원 의원들은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의장이 가서 지금 많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전국위원회 의장이 나가면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선거는 다 결정돼서 1월 20일에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 선서를 할 건데 그런데 왜 아직도 법적 투쟁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느냐 이런 까다로운 질문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애틀란타 Journal of Constitution 신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나 루니 맥데니엘이라고 참 묘하게도 유타가 지역구인 미 롬니의 조카죠. 조카딸이 지금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인데 조카딸과 이 미 롬니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조카딸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쫙 달라붙어서 여전히 모든 것이 다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 롬니는 그만해라 됐다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해서 지금 민주당이 일단은 선거 캠페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뭉쳤다. 공화당은 아직까지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게다가 대고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 주지사를 내가 지지한 것이 후회가 돼 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정도요. 해서 공화당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지금 공화당 그 기반을 공략하는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1월 5일이면은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잖아요. 한 달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느 당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선거이고 이 선거가 미국의 4년, 그 4년 너머를 바꿀 수 있는 선거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정규방송 시간부터 이제 이 내용을 후보들도 그렇고 이슈도 그렇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된다면 미국 각 지역에서 듣고 계시기는 하지만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든 당선자가 별로 그 갖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그 좋은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이 소프트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코노미스트가 어떠한 점을 지적을 했냐면 바이든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자산이 될 수가 있다. 그 단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실버텅이라고 하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 언변이 좋은 사람들을 이 실버텅이라고 하는데 바이든 당선자는 이 말이라고 하면은 반대죠. 실수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실버텅이 아니라도 자산일 수가 있다. 오히려 평이하고 지루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이든 후보의 연설을 들으면 왜 저렇게 힘이 없어?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자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난 12년과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바이든 당선자는 중고차 세일즈맨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잖아요. 10살까지 거기서 학교를 다녔는데 카톨릭 스쿨을 다니다가 델라웨어로 갔는데 델라웨어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라큐스 법대를 나왔는데 바이든 그 당선자는 결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를 오히려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법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쓰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오디너리 조라고 하잖아요. 보통 사람, 나와 같은 사람 오디너리 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쓰는 단어를 보면은 민주당 전당대회 때나 지금이나 계속 의정 활동할 때도 fork 한다든가 come on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형태로 말을 하잖아요. 뭐 해서 그 같은 그 평범함 같은 것이 왜 장점일 수 있느냐 하면은 뭐 here is the deal. here is the deal.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 얘기. 왜 장점이냐면 그리고 또 뭐 이런 실수도 있었죠. 제가 예전에 오늘의 미국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헬스케어 이것을 이제 딱 어떤 순간에 딱 포착을 해서 이걸 딱 그 잡았어요. 잡아놓고 그 어떤 축하식을 할 때 딱 트럼프 대통령이 옆에서 귓속말로 축하한다는 좋은 뜻으로 말한 건데 마이크가 너무 가까이 있었던 거죠. This is a big F자 써서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This is a big F ing deal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나중에 새어나오고 이럴 정도로 이제 말실수도 하고 어떤 경우는요 나쁜 뜻에서 그런 게 아니라 휠체어에 탄 어떤 주의 상원의원을 뭐 잘 추켜 세워주려고 일어나서 박수받게 하려고 일어나라고 한다던가 이제 말하자면 어떤 때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말이 더 먼저 나가는 해서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든 당선자도 선거 유세할 때 말을 안 했지만 말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좋아하는데 실수할까 봐 머리보다 입이 먼저 띄어질까 봐 조용히 있었던 또 그 같은 선거 전략이 유효하기도 했고요. 해서 오바마와 이 트럼프 대통령의 화려했던 그 말들을 얘기를 하는데 스타일은 전혀 다르죠.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네,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대통령 후보로 뽑아주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후보 수락 연설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부터 미국이 지금이 어떤 순간이냐면 뭔가 부족했던 부분에서 왜 우린 많이 기억하잖아요. 그것은 뭐 레드 스테이트, 블루 스테이트도 없고 유나이티드 오브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만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그때 너무 그 당시에도 지금의 분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작은 분열이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붙여야지 된다고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은 그 같은 것을 모든 치유해야지 될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대양과 지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던가요? 대양과 지구가 치유하기 위해서 서서히 움직이는 순간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너무 멋있게 한 거예요. 이 음성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 당시엔 또 젊었고 그런 순간으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레드 스테이트, 블루 스테이트도 없고 유나이티드 오브 아메리카 그 스테이트만 있다. 미 합중국만 있다. 말하자면 희망을 주면서 좀 가장 덜 정치인처럼 보이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말뿐이다. 이런 얘기로 공격을 한 공화당도 많이 있지만 아무튼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그런 그게 오바마의 스타일이고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는 초년생이었지만 루키였지만 한 번도 작은 정치판에서도 일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그 사람은 이 오바마의 우아함과는 달리 저속한 장황설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입니다. 아주 저속한 오디너리 조와는 또 다른 바이든은 오디너리죠. 보통 사람들이 쓰는 for 뭐 이렇게 come on 뭐 이런 식으로 그러는 건데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저속한 장황설을 얘기하는데 아주 길게 너무 효율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효율적이고 사람들이 진짜 보스네. 마초 기질 이런 걸 보면서 진짜 보스네. 그런데 이것을 아주 그 스킬이 좋아서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니까 그러는 거죠. 이 기술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선거 유세 때부터 지금 자리를 내려오는 때까지 그 스킬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스킬이 당선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는 발휘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스킬 때문에 야, 저건 정말 못 봐주겠다. 미국을 너무 끌어내렸어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떠나게도 했지만 그랬지만 똑같은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말을 정말 훌륭하게 철학적으로 뭐 현실적으로도 하고 뭐 바이블도 많이 인용하고 했지만 그게 말만큼 다 이루어지지 않네 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에 비해서 이 조 바이든 당선자는 정말로 에버리지 조라는 거예요. 에버리지 조. 어릴 때 말더듬이었고 아주 심한요. 젊어서 극복을 했고 아직도 저는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약간 그 더듬는 게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말을 더듬는 수수수수 하는 그 어린아이에게 나도 어렸을 때 그랬어. 그 말 더듬는 것으로 너 자신을 정의하지 마라. 나한테 전화번호 좀 줘. 내가 팁 좀 줄게 하고 전화번호를 받아서 정말로 전화를 걸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연습을 해. 나도 그렇게 해서 말더듬이를 극복했어.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소년이었죠.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소년이 쑤쑤쑤쑤 하면서 바이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할 때였었거든요. 그러한 것으로 바이든은 오디너리 조와 그러한 면으로 결국은 많은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 아무리
조심스러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말실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 아니,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말하다가 이 쉬는 그 퍼즈가 굉장히 긴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영국 매체와 인터뷰하고 이럴 때는 미리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퍼즈가 좀 길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가장 정확한, 적확한 단어를 생각해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조심스러운 대통령도 말실수를 합니다. 가장 기억나는 말실수 가운데 하나가 이 카멜라 해리스에게 미국에서 가장 굿 루킹 검찰총장이라고 얘기했다가 그 여성 뭐 차별이라고 해서 나중에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바이든 당선자가 말실수 엄청 많이 하겠죠. 아니, 엄청은 아니고 당연히 하겠죠. 하는데 이코노미스트는 그런 것이 바이든의 가장 큰 개인적인 단점이라고 하면 그 단점은 극복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화려하거나 저속한 그 말의 12년을 사람들이 너무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평범한 나와 같은 말을 하는, 저속하지는 않으면서 아주 그런 말을 하는 그 대통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바이든의 큰 자산이다. 본인이 이뤘다기보다는 오바마와 트럼프라는 전직 대통령이 해놓은 것으로. 글쎄요, 어쩌면 maybe 이코노미스트가 작은 것에서 그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이 당선된 것을 좋아하니까요. 유럽의 어느 국가가 그렇지 않겠어요. 동맹국가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을 동맹국을 버리고 이제 독재자들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건 너무 당연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작은 것에서 희망을 보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 일요일 에디션은 여기서 끝내고요. 저는 월요일 내일 아침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추워요. 저도 지금 집 아닌데도 추워서 저희 집 히터를 안 켜니까 조금 따뜻하게 입었습니다. 내일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